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한국 근현대사 강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한국 근현대사는 주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정근대사부터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근대사는 제가 이제 8월 달에 진행을 할 거고 그 전에 이제 한국 근현대사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한국 근현대사를 이제 강독할 때 주요 교재는 해남 교과서야. 해남 교과서. 그래서 다른 교과서도 좋긴 좋은데 이게 좀 약간 어, 설명하기 좀 좋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해남 교과서를 진행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이제 그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는 아니죠. 교사용 교과서를 가지고 할게요. 거기 부연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남 교과서를 보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금성이나 미래인이나 그다음 동화에 있는 내용들 이제 부분 발제 형식으로 보고 뿌셈도 이제 좀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교과서를 다 다루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거 다루기 다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관련된 이제 그 교재들을 준비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당 2타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 5월 달이잖아요. 5월, 6월, 7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끝나면 곧바로 이제 정근대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 게 이제 해남 교과서 펴보시면 거기 앞에 이제 정근대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건 건너뛰고요. 근현대사 부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제국주의 관련된 파트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서양사, 세계사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제 서양사 개론에서 언급을 할 거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시대 때 어떤 상황이 있었나 이런 것들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 이걸 좀 뺏겨온 게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자,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세도 정치기였죠. 예. 근데 이제 세도 정치기 때 이제 19세기 때 이 초중반 때 그 유도에서는 아시아에서는 큰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840년부터 42년까지 그러니까 철종치기 전까지죠. 이때 아 1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1853년에서 이제 페이지 해독이 와 갖고 일본을 강제 개항을 시키죠. 이 철종 이후죠. 즉위 이후에 요 시기 때 이제 우리나라는 임실 농민분기 뭐 이렇게 있어놨던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미국의 무적시가 있고 일본이 문호를 개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2차 아편 전쟁이 있어요. 여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863년에 고종이 즉위를 했고요. 이때 이제 고종이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흥성대원군이 이제 통치를 했던 시기였는데, 자, 흥성대원군은 앞에 있었던 이제 이 가정들, 그러니까 1차 아편전쟁이라든지, 일본이 강제로 이제 문을 연 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문을 연 거와, 그 다음에 제2차 아편전쟁을 이제 목격을 했고, 특히 이제 제2차 아편전쟁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거기에 갔던 사절단이 보고 온 거야. 되게 고종은 나름 흥성대원 입장부터 나름대로 이제 문을 개방할 경우에는 요건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사전을 학습을 된 상태였죠. 이런 것들이 흥성대원군의 이런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영향을 줬던 거예요. 예, 이런 국제적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그때 이제 1차 아편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미일수호 통상조약 이런 것도 있죠. 이때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남경조약이라든지 북경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맺었잖아요. 또는 이런 미일수호통상조약이나 이런 거였는데 요때 이제 맺을 때 이제 내세웠던 서양이 내세웠던 그 법이 만국공법이었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래서 이제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을 바탕으로 이때 동아시아 국제 질서 예전에는 조공책봉을 기본한 중국 중심의 질서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주권 간의 평등한 관계였던 근대적 조약인 만국공법의 질서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만국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이건 서양식 국제법이죠. 예, 국제법인데 이걸 이제 중국 애들이 번역해 놓은 거야. 만국공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만국공법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동아시아 교과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서울 있는 그 중국사, 아시아사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이거 정의를 보면요. 자, 조약을 통해서 주권 국가 간의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국제법을 번영한 말이다.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불평등한 통상 조약을 체결을 합리화하는 연구로 이를 활용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평등하지 못하죠. 예. 이게 이제 만국공법인데 이 만국공법은
그 남경조약이나 뭐 북경조약, 뭐 미일수통상조약을 맺을 때 적용됐지만 또 우리나라하고 또 관련돼 있죠. 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도 이 만국공법의 논리가 적용됐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뭐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등등등등 외국과 이제 토약 뭐냐면 통상 조약을 맺잖아요. 요때도 만국공법의 논리가 적용돼요. 그래서 이 만국공법, 국제법을 통한 이제 그런 조약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평등한 것 같지만 실제로 되게 불평등하다. 그런 특징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 만국공법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또 다른 책에서는 가끔씩 만민공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만민공법이나 만국공법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만민공법은 그 당시 사용했던 용어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국공법은 많이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교과서나 이제 일반 책에서는 만국공법 이렇게 통일해 갖고 나온 말이에요.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흥성대원군 시기를 넘어갈게요. 자, 그 당시 이제 흥성대원군이라는 사람을 좀 볼 텐데 흥성대원군은 여기 대원군이 있잖아요. 붙였잖아요. 대원군. 음. 그래서 이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를 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사람을 대원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흥성대원군은 뭐냐면 자신이 왕은 아니었지만 자기 아들 고종이 왕이 됐기 때문에 대원군이라고 이게 붙여졌어요. 되게 보면 이제 광개혈 쪽이 이제 왕이들 계승할 때 그 위에 이제 아버지를 이제 대원군이라고 이제 붙여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원군이 4명이 있었거든요. 선조의 부친이었던 덕공대원군이 있었고 근데 인조의 부친이었던 정원대원군, 그다음에 철종의 부친이었던 정계대원군, 그리고 그 고종의 부친이었던 지금 얘기는 흥성대원군이야. 흥성대원군. 근데 유일하게 살아있었던 대원군, 그러니까 왕이 즉위할 때 살아있었던 대원군은 흥성대원군이죠. 나머지는 이제 추천되었던 사람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 흥성대원군이 이제 집권할 때는 12살 어린 그 뭐냐면 고종이 이제 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종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뭐냐면 정권을 잡았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는 형식적으로 고종은 흥성대군의 아버지지만 생부죠. 예, 생부지만 실제로 그 당시 이제 큰 왕실의 어른은 조대비였어요. 조대비. 현종의 모호가 됐던 사람이죠. 근데 이 조대비가 이제 풍양 조치세력이다 보니까 이 안동 김씨들을 이제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 당시 이제 좀 예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흥성대원군의 아들을 그 뭐냐면 즉위시키게 한 거야. 그래서 이 흥성대원군의 첫째 아들은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두 번째 아들, 12살 정도의 아들을 이제 즉위를 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 조대비가 형식적으로는 수렴청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흥성대원군 두 번째 아들을 자기 양자도 이렇게 해놓고 철종의 양자도 해놓고 자기가 이제 그 대왕대비라는 이름으로 수연청정을 했는데 조대비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정치는 고종이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고종실록의 예를 들면서 고종이 실제로 이제 정치 한 사람은 흥성대원군이 아니라 조대비였다 이렇게. 왜냐면 고종실록에서는 흥성대원군이 그 뭐냐 조정에 나와서 정치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거는 근데 잘못된 거죠. 그 주장이죠. 왜냐하면 그 고종실록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이제 뭐냐 공식적인 기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안 나오죠. 왜냐하면 흥성대원군은 종친이잖아. 그 서양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종친불사라는 개념 있잖아요. 종친은 정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나가서 조정에서 와서 뭐 정치를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신정왕후가 내세워놓고 이 사람이 뒤에서 정치를 한 거죠. 오늘날은 비선 통치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 운영궁이잖아요. 이 운영궁은 이제 왜 궁자가 붙냐면 고종이 이제 어릴 때 살았던 궁이기 때문에 잠저다 해서 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궁에서 뒤에서 이제 뭐냐면 자기 측근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실제로 이 사람이 뭐냐면 나가서 정치를 했던 게 아니에요. 예. 그런 특징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고종실록에서는 그 조대비 그러니까 이제 신정왕후하고 그 뭐냐면 그 대신 간에 논의만 있을 뿐이지 이 뭐냐면 대원군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 문헌을 볼 때는 대원군이 정치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 당시 고종이 이제 즉위하고 나서 10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 흥성대원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흥성대원군의 이제 정치 때 그때 상황을 좀 볼게요. 흥성대원군이 그 정치를 이제 할 때 상황 배경을 좀 보면, 자, 흥성대원군은 세도 가문의 영향을 약화시키고 이제 정치 기금을 이제 바로잡고 통치제를 전비했는데, 요거 이제 상황을 보면 그 전에 이제 임술 농민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항선이라는 것들이 막 들어왔죠. 영국을 이제 중심으로 통상 같은 걸 요구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안팎으로 이게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이제 즉위를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즉위하자 이제 이 사람은 그 이런 것들 물리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왕권 강화. 그 당시 세도 가문 때문에 왕권이 약화됐죠. 그 대외적으로는 또 뭐냐면 우리가 알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대내적인 정책을 이제 먼저 볼게요. 예. 자, 흥성대원군은 세도 가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정치 기강을 바로잡고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자 했다. 그래서 세도 정권의 핵심 권력 기반이었던 군사와 정치 업무를 총괄했던 비변사 기능을 축소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비변사 이전에 정치 기능은 의정부가 있었죠. 의정부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정치 부문을 따라 맡고, 그냥 상권부를 이제 부활했어요. 예. 그래서 이 상권부라는 것은 조선 초기 때 그 의용상공부처럼 이런 기능이 있어, 총괄 기능이. 예. 그래서 이걸 다시 부활시켜서 여기를 군사적 업무를 맡게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비변사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거. 예. 근데 이제 어떤 책에서는 한국사 통론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비변사를 폐지했다. 그런 책이 있거든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비변사 기능을 약화시킨 다음에 비변사를 폐지했죠.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왕실 종친과 남인들, 국인들, 그동안 소외됐던 세력들을 의정부와 상군부를 통해서 고위관직 임명하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삼았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노론 세력들, 안동기심 세력들에 비해서 뭐냐면 그 소외되어 있던 이런 남인들이나 북인들,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종친을 등용했다는 거예요. 종친. 원래 종친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뭐냐면 종친불사라 해가지고 그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죠. 근데 이 정치를 뭐냐면 관여하게 했어. 종신 세력들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당시 종친과를 설치했어요. 과거 시험에. 그래서 이 종친과를 통해서 뭐냐면 이렇게 인재를 등용했다. 그래서 그 당시 안동 김씨 외에도 여러 다양한 세력들을 등용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삼았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안동 김씨를 배제했냐? 그건 아니죠. 이 안동 김씨는 그 당시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뭐냐면 이렇게 배제하지 못했어. 일부 뭐냐면 세력들만 배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동 김씨 세력들과 이제 뭐냐면 또 그 관계가 나와요. 영의제였던 김자근 같은 계열들, 넘버원 계열들은 축출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김병학 계열 같은 안동 김씨들은 또 자기 세력들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봉건 왕조 체제 재건을 하려고 했다. 이런 데 의미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법전을 정비했죠.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대전행통을 한 법전을 편찬해서 덕구본과 제도를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했다. 그래서 이 대전해통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 대전해통에 대한 이제 뭐냐면 세부 사항을 정해놓은 그 정해놓은 곳이 육전조대죠. 육전조대. 그래서 대전해통하고 육전조대는 꼭 암기해 두세요. 요거는요. 09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대전해통의 의미가 뭐냐? 자, 대전해통 이전에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법전도 있었어요. 건국대전, 뭐 소대전, 대전통보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할 텐데, 요 대전해통은 여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 법전들을 보완해서 만든 조선시대 때 마지막 통일법전이에요. 19세기 때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혼란 상황하고 밀란도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법령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했는데, 여기가
이런 내용들이 대전해통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전해통이 보면 이제 좀 약간 넓은 범위,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6조 만화 사무 규정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2년 뒤에 발간된 대전해통이 1865년에 발간했는데 이걸 2년 뒤에는 6전 조례다. 그래서 대전해통 6전 조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하지만부터 보면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나오죠. 자, 흥성대원군의 세도 가문이 안동 김씨를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유적 가문과 협력해서 이걸 바탕으로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면서 왕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복궁 중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흥성대원군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복궁 중건이죠. 예. 자, 이 경복궁 중건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지만 이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냐면 세력부터 비난을 받고 그랬어. 백성들, 일반 백성들부터 해갖고 양반들까지도 막 비난을 하고 그랬어요. 이 경복궁이. 그러면 경복궁이 왜 중건됐냐? 자, 이 경복궁은 원래 조선 전기 때 주요 궁궐이었죠. 이걸 보통 법궁, 정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 때는 경복궁이 이제 법궁이었고,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창덕궁, 창경궁 있죠. 이게 이제 세컨드 궁궐, 궁궐이었죠. 이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임진할 때 경복궁이든 뭐냐면 창덕궁, 창경궁이 다 뭐냐 불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강해군 때 이게 복권 중건 사업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경복궁을 중건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창덕궁, 창경궁만 중건했어. 그리고 대신에 이제 여기를 법궁을 하고 정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새로운 궁궐이었던 경희궁. 오늘 이제 서울박물관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은 흔적만 좀 있어요. 몇 개 건물만 있고. 하여튼 이 경희궁을 이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 경복궁이 상당히 버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흥성대원군을 이 경복궁을 중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왕실의 존엄을 회복하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는데, 자, 그때 그러면 필요한 공사비를 어떻게 이제 징수했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부족한 공사비를 원납전을 징수했다. 요 담백전을 발행했다고 하죠. 원납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해서 납부한 돈, 이런 의미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원성을 사는 돈이라고 이제 이항도가 비판을 했어요. 예. 그리고 당백전을 이제 뭐냐면 발행했는데 당백전은 요게 있죠. 예. 요게 한 양당 상평통보의 100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고액각폐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당백전이나 상평통보가 다 그 구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100배를 가지고 있으면 당백전이 상평통보의 구리 함량의 100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가치는 5배밖에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많이 발행되니까 당연히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물가가. 그래서 이제 물가가 폭등하니까 그 당시 이제 흥성대원군은 여긴 안 나와있지만 이걸 잡겠다고 청나라 동전을 또 수입해와.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경통보라고 하거든요. 예, 가경제 때 이제 발행된 그 동전이라고 해요. 그 나중에 얘기했죠. 영천시 때는 이제 은이 본위화폐지만 이 동전도 이제 뭐냐면 보조화폐도 이용했어요. 하여튼 이 가경통보가 왔는데 들었는데 오히려 가경통보가 훨씬 더 상평통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통화 혼란이 가중되고 물가가 상승되는 문제점이 일어나죠. 예,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고액화폐인 당백전이 발행돼서 물가가 폭등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또 재정을 어떻게 마련했냐? 그 재원을 그 당시 이제 백성들을 공사를 강제로 동원하고요. 그다음 도성문에 출입한 사람들이 통행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데 조선기 때 들어가면 강제 동원이 아니라 이제 고용을 하는 시스템이었죠. 제가 이제 정근대 시대 때 좀 얘기했지만 조선 시기 때 이제 대역사 중에 하나가 수원 화성이잖아요.
수원화성군 돈으로 다 고용을 했거든요. 영조 때 청계천을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돈으로 다 고용해 갖고 한 건데 강제 동원한 거야. 돈을 줬으면 문제가 없겠죠. 오히려 좋아했겠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근데 실제 동원했다. 백성도 많은 원성을 갖고 거기에 통행세를 또 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목재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국궁의 목재를 쓰기 위해서 양반 모진을 배워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안 나왔지만 결투전을 징수했고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경복궁을 중건을 했어요. 많은 욕을 얻어먹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그때 만드는 경복궁은 조선 초기 때 만든 경복궁보다 10배나 커요. 더 큰 거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죠. 지금 가보시면 건물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건 일제 강점기 때 많이 무너뜨린 거고. 요때 이제 경복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도 이제 문화재 관광을 하고 있죠. 예. 그 뒤에 욕을 얻어먹는 그 건물이나 토목공사들이 나중에 보면 후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때는 욕을 얻어먹었지만 자, 그다음에 흥성대원군이 또 하는 정책은 민생안정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이 집권하기 전에 불과 1년 전이었던 1862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대규모 이제 임술농민 분기로 일어났는데 이게 삼전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은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삼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죠? 군정, 그다음에 항복, 그다음 전정이죠. 그래서 이 군정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호포제를 실시했다는 거, 그다음에 한국을 문제점을 해결해서 사창제를 실시했다는 거, 그다음에 정정은 은결을 색출했다는 거, 뭐 이런 걸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볼게요. 먼저 여기 나온 한국제도에 뭐냐면 관련된 내용이죠. 한국제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삼정의 문란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한국이잖아요. 예. 이 사창제도 개혁에서 관리의 중간 수탄을 막았다는 거. 뭐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만 이제 언급됐는데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요. 원래 이제 이 한국제가 이제 사창제를 개혁했는데 요때 이 사창제라는 거는 국가 주도의 사창이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조선 중기 때 양반들이 사창제를 실시해갖고 농민들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민간 주도의 사창이고요. 여기는 국가 중심의 사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중심의 사창제는 조선 전기 때 잠깐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다 이것을 다시 부활시켰던 거예요. 사창제도는. 자, 그 사창제의 내용이 뭐냐? 자, 사창제의 내용 보면 일단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면민들, 지방의 면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지방에 있었던 그 덕망이는 사수를 뽑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총 관리자로 임명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이자 있죠. 이자를 중앙으로 예전에 올렸잖아요. 근데 이 중앙으로 올리지 않고 이걸 지방 재종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예년에 여러 간청에 징수했는데 여러 간청의 징수를 막고요. 그다음에 면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수가 임명하기 때문에 관리, 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간 착취를 막고 그다음에 이자를 지방 재종을 올려놨기 때문에 한국이 주요 그 세금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을 막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양전 사업이죠. 그래서 양전이라는 것은 사업은 토지 조사 사업을 의미하죠. 그래서 양전 사업을 통해서 숨어있는 토지를 찾아서 세금을 거뒀다. 이 숨어있는 토지를 우리가 보통 은결이라고 하죠. 은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호포제 같은 것들이 있죠. 호포제. 호포제는 이제 군정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군정의 문제점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구체 내용은 그 정근대에서 강의 때 하고요. 호포제를 했는데 호포제는 원래 군정의 기준이 뭐예요? 성인 남자잖아요. 인을 바탕으로 한 거죠. 성인 남자. 이걸 호를 바탕으로 한 거야. 호. 그래서 호포를 실시함으로써 호를 기준하기 때문에
이 성인 예전에 인을 바탕으로 했던 양반은 세금이 빠졌잖아. 근데 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양반도 군포를 징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양반들의 책임 뭐냐면 명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이름이 아니라 명목상 노비의 이름으로 이제 호주를 해고 노비를 해놓고 징수를 하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양반보다 1.5배 정도 더 부과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군등가세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뭐냐면 양반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이런 데 의미 있죠. 근데 어떤 책에서는 그 사료에 보면 흥성대원군 사료에 보면 동포제라고 나와있던 거예요. 이 동포제는 뭐냐? 동포제는 19세기 때 총액제 공동납제 이제 일환이죠. 19세기 때.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이제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군포를. 이게 동포제인데 이게 이제 간행적으로 생겨졌어요. 일부 지역에서. 그래서 이거를 흥성대원군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도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 불만이 터뜨린 거야. 그래서 이 동포제는 잠깐 실시하다가 이제 없어지고 대신에 이 호포제가 다시 부활되죠. 호포제는 이미 이제 영조 때부터 논의했던 건데 양반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실시를 못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왜 이런 호포제를 통해서 군액을 늘려고 했냐? 그 당시 뭐와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일단은 이제 앞에서 상군부를 설치했다고 했죠. 이거와 그 다음에 이제 상비군의 군대를 계속 늘리려고 했어. 그러니까 모집봉이 아니라 상비군 형태, 직업군의 군대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뭐가 있었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병인양용, 식민양용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 유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호포제를 실시를 해서 그걸 좀 약간 군비를 마련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양반 면세 특권 호포제 관련된 내용인데 뭐 관련된 사료가 있는데 뭐 양반들 올렸으니까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래서 군포의 징수의 기준은 개인에도 호를 받고 양반으로도 군포를 낸 호포제 시행하는 규정은 조선후기 때 영조 때의 양역병통론에서 한번 나왔죠. 실시되지 못했다가 그 당시 이제 체제 위기 속에 흥성대원군은 양반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호포제를 강행했다. 자, 양반의 면세 특권 없애 불만을 찾는 농민들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포 부담층이 증가로 국가재정 수입 증대를 깨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국가재정에 왜 이렇게 그 수입 증대를 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 통상수교 거부 정책하고 관련돼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뭐 보충 자료로서 이제 뭐 그 호포제 시행 전과 호포제 시행 후에 이제 그 군역 대상의 폭이 넓어지는 그 내용도 있는데 이거 한번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민생 안전 정책으로 또 이 사람이 내세웠던 했던 것이 서원을 정리했죠. 그래서 이제 그 흥성대원군은 지역 양반들 근거지로 전국에 600개의 서원을 47개로 남겨 모두 철폐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서원이 양반들 근거지였고 그 다음에 또 면세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도 악화시켰고요. 백성대 수탈과 분단의 근거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서원 정리에 관련된 것은 이미 흥성대원 이전부터 영조 때도 이제 서원 정리를 좀 했고요. 철종 때 알려지진 않지만 철종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안동 김씨대 때 반발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걸 이제 흥성대원군이 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유명한 서원들이 뭐냐면 철폐됐는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만동묘가 있죠. 만동묘. 만동묘 서원이 되게 유명하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노동세의 본고지는 만동묘 서원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철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만동묘라는 거는 이제 뒤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충북 계산에 있는 서원인데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현이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항제를 지내려고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노론의 소굴이 되고 거기에서 맨날 그 상소를 하고 정부 비판하고 재수종 명구고 막 뭐냐면 제사 지낸다는 명구고 백성들이 심하게 착취하니까 많은 무리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만동명 서원을 안전히 철폐를 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이제 서원 철폐 내용이고 그래서 당시 서원은 면세 혜택을 누리며 백성들 수탈하는 등 본래의 목적과 달리 번절되었다. 자, 그리하여 이 서원 철폐는 국가재정의 확충과 민생 안정을 기하여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양반 유생들이 크게 반발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양반 유생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대문헌 때 그 대원군이 막 계속 그 고종의 이 성인들 때까지 계속 친정을 하니까 양반 유생들이 막 상소를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냐 대원군에 대한 반감이 되게 많았다는 거.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엔 또 서원하고 사호가 뭐냐 구별이 안 됐죠. 이 사호는 원래는 이제 그 항춘과 그 가문의 인연을 가진 인물이나 조상을 제사를 지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인물이나 조상을 제사하는 곳이 사호인데 원래는 그 사원이 아니죠. 근데 서원하고 사호가 헷갈렸어. 조선기 때부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냐면 서원을 철폐한다는 명분으로 사호도 같이 폐지시켜요. 음.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 여기에 나오는 항영사라는 곳이 아마 이제 그 여기 사호를 얘기하는 거야. 사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했다. 요런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는 이제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걸 좀 나중에 읽고 자, 금성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금성교과서는 보면 요거 부분은 나중에 있고 요거는 먼저 읽어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종친세력의 발탁 관련된 내용 있죠. 예. 그 안동기주 세력 일부 몰아내고 종친세력을 대거 발탁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다만 이제 거기 자료에 흥성대원군 인사정책에 관련된 이제 예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항현의 매천야록 있죠. 요 매천야록은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유명한 책이죠. 원래 항현이 호가 매천이에요. 그래서 매천이 항현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지리산에 살거든. 그 지리산 부근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쓴 것을 그 당시 구한말 개항 이후부터 해서 흥성대원국 때부터 이제 폐망까지 우리나라가 관련된 내용들을 사건별로 다 정리를 해 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에 거의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지리산 골짜기에 앉아 가지고 이 노인네가 어떻게 그 정보를 얻었는지 그걸 다 수집을 해 갖고 이 매천야록을 썼어. 근데 원래는 이걸 출간할 목적으로 쓴 건 아니고요. 그래서 후대에 이제 그 가족들에게 그 가업으로 인제 공부할 때에 이게 인제 뭐냐면 보라고 인제 그 쓴 건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그 나중에 그 한일 병탄이 병탄당할 때 자살을 했어요. 절명시 써 놓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나중에 기록물 찾아서 출간을 하게 된 거야. 그 이 매천야록이 여기 보시면 이제 구한말 관련된 그 사료도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매천야록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이 책 요즘에 책 이름 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항현이 썼다. 요런 내용들 있고 그다음에 경복궁 준공과 당백정 반응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과 거의 겹치죠. 근데 여기에서 인제 당백정 관련된 내용이 좀 약간 추가해서 더 설명돼 있어요. 요걸 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당대전의 실제 가치는 당시 통용됐던 상평통보에 대여섯 배 지나지 않지만 상평통보 1문전의 100배에 달하는 명목 가치로 통용됐다.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는 명목 가치가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또한 당배전은 일반 상거래에 사용하기에 화폐 단위가 너무 컸다. 단기간에 많은 양의 당배전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했고 물가가 폭등했다. 상인들은 당백전을 사용을 꺼려 일시 문물교에 성행했다. 결국 정부는 6개월 만에 당백전을 주조를 중단했다.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부터 이제 원납전 징수에서 이제 이게 원에서 납부한 돈이 아니라 강제로 납부한 돈이다. 원통 있는 원망한 데서 내는 돈이다라는 말이 항현의 매천야록에 실려서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삼정의 물량 관련 내용도 비슷비슷해요. 여기 보면 양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호포제 시시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사창제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사창제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뭐냐면 실려 있죠. 그래서 보면 한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사창을 설치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했으면서 관리의 수탈을 받고 농민의 생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인데 그래서 한국이 간에서 운영된 배에서 사창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했다.
거기에 이제 사수를 뽑아가지고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이런 3장의 개혁에 한계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계가 나오죠. 자, 운영상의 개선에도 불구한 것으로 수령과 서리의 중간 서타를 완전히 억제하지 못했다. 란 한계를 적어놓고 있어요. 한계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서원 정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그 거의 비슷한데, 다만 이제 여기에 더 넣으면 흥성대원군이 이 서원을 정리하는 과정 양관들의 미움을 사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생들의 반발을 초래해서 훗날 흥성대원군에 물려는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서원 정리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네,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각자 이거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은근히 이거 문제 풀어보세요. 이게 보통 요즘에 나온 그 구한말 그 문제들 보면 이게 기계 쓴 서술형 문제가 없거든요. 되게 보면 이렇게 기입형 문제들이 나와. 은근히 이거 많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거의 교과서 수준이야. 진짜 그 뭐냐면 뿌셈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일제 강점기 특히 이제 현대사 가면 뿌셈 정도의 수준이 나오긴 하는데 구한말은 진짜 단순하게 물어봐요.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 뭐냐 우습게 보지 마시고 한 번씩 써보세요. 막상 쓰라고 하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뭐 대전해통이었는데 대전해통일까 뭐 이게 속대전인가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요거 한번 써보시고요. 자, 거기 밑에 뭐냐면 이제 흥성대원군의 민생 안정적 탐구 교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이제 사료가 나와 있죠. 네. 후보제 시행이라든지 서원 정리라든지 사창제 시행이라든지 관련된 사료가 있는데 이것도 한 번씩 눈에 익혀두세요. 발라두세요. 왜냐면 이게 이제 지금은 이게 호포제고 이게 사창제고 좀 연결되잖아.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사료가 주어지고 요게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렇게 기입형 이게 뭐냐 물어볼 수 있는 거냐 이게 뭐냐 사창 사수 이거 쓰다 가면 은근히 어려워요. 그래서 평소에 이거 외울 수는 없죠. 이거는 어떻게 외워. 근데 이걸 이제 역사적 사실하고 이 사료를 또 연결시켜 줘야 돼. 한자를 모르더라도 한자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고 이 사회의 성격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죠. 한자가 나오더라도 다 해석은 안 되지만 자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뭐냐 간설 잡아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에 한국사 시험 문제가 단순히 이제 뭐냐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사료가 주어지고 요걸 단서 삼아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는 이 사료가 연결시켜서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아요. 사료 학습을 꼭 하셔야 돼. 요즘에 추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교과서 사료라든지 그다음에 뿌셈 사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우리 역사 내에서 가보면 사료 되게 많죠. 한문 사료들 쭉 정리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미래인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미래인 교과서에 보면 이제 여기 앞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거의 겹쳐요. 그래갖고 요거는 각자 보시고 요 있고 그다음에 여기 너무 삼정의 개혁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사창제 관련된 내용이 좀 약간 더 추가되어 있는데 좀 보면 자, 문제가 가장 많던 한국은 사창제를 개편했다. 그래서 사창제는 마을련의 덕망과 경제적 여유를 갖춘 사람을 뽑아 운영을 맡기고 왜냐하면 일단 덕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지 공공행령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보통 앞에서 이제 사료에서 볼 수 있듯 사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장해둔 곡식을 백성들에게 대여한 제도로서 지방간과 항리의 행포를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서원철폐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것도 이제 그것이 이제 흥성대원군에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교 교과서를 볼게요. 이 동아교과서가 제가 이제 좀 애용하는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 요게 뒤에 보면 사료가 좀 많더라고. 사료형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좀 애용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 여기는 친절하게 흥성대원군 시기 때 이제 뭐냐면 세도 정치가들의 이제 뭐 관련된 급제수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 아니 급제수가 아니라 말 잘못해 전주희 씨, 네, 전주희 씨인데 이 전주희 씨의 비율이 있죠. 근데 흥성대원군 때 갑자기 늘었어. 이건 앞에서 이제 뭐냐면 종친가를 따오실 수 있기 때문에 종친가. 그 어떤 분이 이러실 거예요. 그건 이제
조선은 종친불사라고 하는데 전주이씨 집안도 왕실 집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들 종친인데 그 뭐냐면 시험을 볼 수 있냐, 과거 시험을. 과거 시험 원래 종친들 못 보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종친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종친의 개념은 몇 대까지면 지금 왕을 기준으로 해갖고 5대까지는 이제 뭐냐면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제 그 시험을 못 봐. 정치에 간섭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대를 해주는 거야. 우대를. 그리고 10대까지는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시험을 볼 수 있고 얘네들 이제 뭐냐면 우대는 좀 약간 떨어지죠. 많이 떨어져요. 예. 그럼 10대에 떨어지면 이제 얘들이 원친이라고 하거든요. 멀리. 근데 10대에 넘어가 버리면 인제는 이제 종친의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얘네들은 이제 시험도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뭐냐면 우대 같은 거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전주의 시대에서 다 뭐냐면 종친은 아니에요. 종친의 개념. 그래서 왕을 기준으로 해서 5대나 10대까지만 이제 종친이야. 이 사람들이 정치를 못하는 거고 10대 이상은 이미 이제 일반 식민이 되는 거야. 국민 백성이 되기 때문에 얘네는 정치에 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주 이씨 집안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다. 이건 뭐냐면 종친과를 뒀기 때문에 여기 5대에서 10대까지 따로 이제 선발하는 시험을 둬서 얘들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흥성대원군 때 이게 뭐냐면 비율이 높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경복궁 중본이 있고 뭐 당백전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뭐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서원철폐 관련된 내용도 비슷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서원철폐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요 구체적인 내용이 여긴 또 나와 있어요. 보면 흥성대원군 재정 확보하고 황총사에 지배하고 있는 양반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서원을 철폐했다. 그래서 집정인의 서원을 조사해 함부로 서원을 건립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그래서 이제 뭐 47곳에 남기고 모두 정리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은 서원의 철폐를 반겼지만 각자 유생들은 철폐 반대 운동을 펼쳤고, 흥성대원군은 이들 유생대의 집회를 강제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했다. 요 내용은 다른 교과서 없고 여기에만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생들이 이제 강제로 집행했대. 그 당시 이제 흥성대원군이 한 유명한 말 있죠. 백성에게 해결된다면 공자가 들어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장의 문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흥성대원군이 이제 뭐 양전 사업이나 포포제, 사창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이건 앞에 그 비슷한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양전 사업에 대한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전 사업은 조선시대 때 건국대전에 20년마다 한 번씩 돼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20년대마다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려면 막대한 인력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30년, 어쩔 때는 50년.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안 했어. 예. 하더라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진행만 하고. 하여튼 조선시대 때는 20년에 한 번씩 양전을 실시했고요. 이거 계획된 대로 이제 실시되진 않았다. 토지 조사 후에 이제 양안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강무개혁 때 강무양전이라고 하죠. 이 강무양전도 일종의 양전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제 흥성대원군 때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양전 사업은 그냥 일부 지역만 실시했다 보시면 돼요. 일부 지역 전체적으로 실시한 게 아니라 왜냐면 그 후에 이제 강무양전도 우리가 이제 뭐 양전 사업에 되게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강무양전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강원도나 뭐 몇 개 지역만 실시하고 전국화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창제의 의미, 영양 관련된 내용이 그 뭐 여기 있죠. 그래서 사창제가 시행되면서 한국의 고리적인 어떤 성격이 완화됐다. 그래서 사창제의 어떤 영향, 그 의미, 여기 이제 실려 있다는 거. 자, 거기 밑에 보면 이제 호포제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호포제 창성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호포제 반대 상소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미래 그 포셈을 잠깐 볼게요. 자, 포셈은 이제 그 앞에 있는 교과서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볼 때 좀 심화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포셈까지도 읽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발제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용도 많이 겹치고 하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근현대사 교과서 그 근현대사 공부할 때
좀 추천해 드리는 교과서는 뭐냐면 7차 근현대사 교과서예요. 예. 7차 근현대사 교과서인데 요게 지금 앞에 있는 15년 개정 같은 경우에는 막 그림도 많고 뭐 탐구 문제도 많고 그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임용 시험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내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근데 이 7차 근현대사 교과서는 근현대사 내용을 아주 특화시켜 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7차 근현대사 교과서를 보고 뭐 이렇게 15년 개정을 또 보충하는 식으로 공부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 2년 전 강의 때는 7차 근현대사를 이제 집어넣는데 이걸 이제 좀 메인으로 했는데 좀 뺐어요, 요번에는. 그래서 요번에는 15년 개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 되신 분들은 7차 근현대사 부분을 좀 보시고요. 재작년 제가 강의 때 7차 근현대사 강독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인제 흥성대원군 관련된 정책을 볼게요. 앞에 있는 내용들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이제 삼정 개혁을 하고 정정이나 후포제, 뭐 사청제 이렇게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 한국제의 의미에 대해서만 좀 약간 볼게요. 한국제가 실시되면서 국가나 관리의 재정을 보충하기 부세제도 이용하지 않고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한쪽 밀수도 진후를 목적으로 한 운영된 분열제도로 바뀌었다. 그래서 한국제의 어떤 개혁의 의미, 어 그래서 한국제가 이제 사창제로 바뀌면서 종전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넘겨가면 권력구조 개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재 등용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우리가 뭐 남인과 북인 계열 등용했다는 거는 이제 앞에 교과서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서북 출신 인물도 등용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여기에 있어. 왜냐면 서북민들은 한동안 이제 뭐냐면 어 중앙관제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차별도 받고. 예. 그래서 이런 인물들 소외된 지역의 인물들 등용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그 병익양육 계기로 해서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비변사를 축소 격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요. 이때 의정부 기능을 강화시키고 종친부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아까 이제 종친 세력들의 인제 뭐냐면 세력들 강화시 종친 그 종친만 대상으로 과거 시험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종친부의 권한을 강화했어요. 종친부는 종친들이 모여 있는 이제 기관인데 예전에는 그냥 들러리 기관이었어요. 왕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그리고 한때 이제 흥성대원군도 이제 종친부의 수장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흥성대원군 아니면 뭐 야사에 보면 맨날 술 먹고 여자 끼고 놀고 그런 인물로 그려 있는데 그건 아니었죠. 사람들 명망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신정왕후도 총일을 했던 거고 그 흥성대원군의 아들이 또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종친부의 권한을 강화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 기반을 삼았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뒤에 보면 병익량을 계기로 이 상권부를 복수한 거야. 보통 다른 측에서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권부가 만들어진다.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서 얘기한 좀 비변사가 그 격화시켜서 상권부 복수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 근데 비변사를 축소한 것도 있겠지만 또 피회해서 복원한 것도 있어요. 병익량요. 그래서 이 상권부를 복원해서 중앙에서 이런 쪽으로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의흥상권부 아시죠? 그래서 조선 초기 때 이걸 만들어 갖고 그 당시 뭐 14가든지 12사 같은 건 중앙군을 통제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복수해서 군사와 국방 군제 개혁을 통해 군국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해통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좀 자세히 되어 있죠. 그래서 대전해통을 비롯한 각종 법령직과 간서지를 평천해서 이러한 정치기구 개편을 명문화하고 간서의 실무 집행과 구체적인 준칙을 마련했다. 예. 그 나름대로 의미를 인제 적어 놨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인제 그 서원을 대폭 정리한 게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서원이 이제 만동명 서원이라고 했죠. 송시현이 만든 그 당시에 신종을 이제 모시기 위해서 의종을 모시기 위해서 한 건데 요런 서원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 기준은 그러니까 유명한 그 유학자들 1 인에 1개 서원으로 47개 소를 남기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 600 소를 철폐했다. 이때 인제 600소 안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보통 사호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철폐됐어. 사호는 아까 지났지만 주로 그 지역의 관련된 인물이거나
아니 자기 조상을 모시는 그런 이제 것인데 원래 서원과 사원은 다른데 갑술왕국 이후에 이게 뭐냐면 서원과 사원과 구분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사호가 남설되고 그러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양반들의 인제 뭐 불만을 샀다. 예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뭐 유명한 말은 인제 여기도 있대요. 뭐 "진실로 백성들에게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왔어도 난 용서하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인제 말하고 오히려 강경하게 대응하여 위반하는 수령을 엄벌하고, 그러니까 자기 명령 안 듣는 수령을 엄벌하고 반발한 유생들을 탄압을 했죠. 그때 인제 유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양반 유생들은 흥성대 원군을 동방의 진시황을 비난했지만 그 당시 백성들은 뭐냐면 적극 찬양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또 눈여겨볼 교과서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공업 분야에 대한 정책이죠. 요건 교과서에 없죠.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때부터 인제 도고행위가 많이 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고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상인들의 매점 행위를 금하고 의주와 동네를 통해서 들어오는 청일 상품에 세금을 부과해서 국내 상공을 보호하는 한편 상공인들에게 부과하는 무명 잡세를 허파하면서 그 당시 인제 궁방 아문의 중간 수탈을 억제했다. 궁방은 인제 궁실과 관련된 관련 기구들이고 내장원 어 그런 것들을 인제 얘기하고요. 내수사죠, 내수사. 그 당시에. 아무는 이제 각 관청도 있죠. 각 관청에서 이제 자원을 마련해서 중간 수탈을 하게 되는데 요런 정책들을 냈다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은 여기만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요거 상공 정책 관련된 내용 기억을 해 두시고 제가 지금 사료까지는 다 못 읽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료들이 있는데 사료들 꼭 읽어 보세요. 다 뭐냐면 피하고 살이 돼. 시험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업할 때도 인제 중요한 건데 요거 사료도 읽고 꼭 확인을 하고 눈에 반려두고 요런 문제들이 나오면 단서를 찾아서 쓰시면 돼. 이게 중요해. 그냥 외워 가지고는 이거 쓸 수가 없어요, 요즘 문제는. 사료가 나와 갖고 그걸 단서 찾아서 뭐냐면 했는데 그 단서 못 찾으면 이상한 답이 나와, 이상한 답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게 보면 인제 뭐 원납정 징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보면 그 당시 그러나부터 볼게요. 이 원납정은 막대한 공사가 있는데 병인령을 앞두고 외국의 무력 침략에 대비해 정부가 군비 확장에 힘쓰는 가운데 경복궁 중공 충당한 재원이 모자라게 됐다. 그래 갖고 인제 이에 대원군은 청나라에게 에서 유통되지 않을 정도로 조악한 청전을 값싸게 들여 높은 가치로 유통시켜 경복궁과 중공과 군비 확장에 힘썼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과 화폐 유통을 문란을 초래했다. 요때 인제 조악한 천전은 뭐냐면 가경통보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경복궁의 중건의 재원이 모자랐던 이유가 이 당시 군비 강화 정책과 연결돼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원납정과 강백정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밖에 통상인 문세가 징수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결두전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원납정은 인제 뭐냐면 부가세에 대한 결두전을 징수했다. 결두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요 결자가 붙으니까 뭐겠어요 이거? 결자가 붙으니까. 요거는 토지에 부과된 세금이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보조세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그 결과 이제 1873 년에 최익현 같은 보수 유생들이 반발의 평생 이 사람들은 인제 이미 이 앞에 있었던 이제 서원첩불 때문에 흥성대원군에 대해서 되게 반발이 많았어. 그래 갖고 이제 최익헌 같은 이제 보수 유생들이 뒤에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고종이 이제 20살 넘었고 성인이 됐는데 왜 뭐냐면 흥성대원군이 이 정치를 하냐. 어 그래서 고종의 친정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고종이 원했던 거 자신이 친정을 하고 싶은데 이 조선시대 보니까 이제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버지 물러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고종이 이제 민시력을 인제 선동해 갖고 민시력을 통해서 이들 이제 보수 유생들에게 이제 충동질을 했겠죠. 또 최익현 같은 사람도 이제 유생들도 흥성대원군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진 상태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편성의 당백정 발행과 청나라 돈의 유통을 빌미로 고종의 친정을 요구하면서 흥성대원군이 결국에 1873 년에 물러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대원군 정책에 대한 어떤 이제 뭐냐면 그
의의와 한계가 있어요. 의의 한계. 뭐 의의와 한계는 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약간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일단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자 보면 대원군이 이러한 왕권 강화 정책은 왕권 강화 및 부세 정책은 정통 중인 통치 체제를 정비하여 국가기관을 바로잡고 백성들 지배층의 어떤 그 억압과 수탈을 금지시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여기에서까지는 의의죠. 자, 그러나부터가 이제 또 뭐냐면 한계죠. 그러나 이는 농민의 개혁 요구를 적극 방영하기보다는 기존 체를 유지하면서 폐단을 일부 없애는 정책에 불과했다. 미봉책이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1860년대 후반에는 다시 이제 뭐냐면 그 반란이 일어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있고 다른 책에서는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회 모순적인 해결보다는 왕권 강화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개혁의 목적이 정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개혁이야. 그 당시에 개혁은 이제 근대화 개혁이 되잖아. 근데 정통적인 체제 내 개혁이 있다는 한계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대원군이 조직한 정치 권력도 정통적으로 볼 때는 지배 집단의 재평선에 불과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의의와 한계성이라는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참고로 흥성대원군 정책이 의외로 안 나와요. 임용에서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그래서 한국사 능력 시험이라든지 수능에는 자료 언급돼 있잖아요. 그 흥성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이나 뭐 신민양요, 병익양요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뭐 척합이 세운 거, 척합이 관련된 내용은 좀 나오고 뭐 안 나왔어.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많고. 그러니까 이제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89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89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통상수거 거부 정책을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통상수거 거부 정책의 배경이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조선은 이제 서구 열강에 접근해 어떻게 태도를 취했을까? 이렇게 보면 18세기 후반부터 조선 앞바다에 이항선이 나타나 통상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항선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양이 서양배가 이제 크기가 조선배가 훨씬 크고 그 증기선이 때문에 이제 철선이잖아요. 철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이제 붙여진 배들인데 이들 배들은 상선이라도 그 안에 대포나 장총으로 무장한 전함 성격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통상 요구를 이제 하게 되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전에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항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황당하게 생겼다고 해서 황당선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통상을 요구했고 당시 정부는 서양 국가의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정책에 따라서 통상 수교를 거부 정책을 요구했다. 자, 예전에는 이 통상 수교 요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국 정책이라고 했어. 세국 정책.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뭐 세국 정책이라고 했고 여러분들 뭐 세국이라는 말이 더 훨씬 직관적으로 와닿는 말이잖아요. 근데 세국이라는 건 말자가 이제 빗장을 거뒀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빗장을 걷어서 이건 잘못됐다는 것도 가치 판단이 내재돼 있잖아. 근데 우리 입장 볼 때는 우리가 통상을 그 수교를 요구할지 아니 통상 수교 요구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결정한 주체적인 판단이잖아. 그러니까 인제 세국 정책보다는 통상 수교 요구를 거부했다 해서 통상 요구 거부 정책, 우리의 주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요 외국배가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뭐 여러 가지 태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제 자침을 하고 유랑 여기 오면 이제 그 배가 부서져 갖고 난파한 사람도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 잡아서 다 죽였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조선은 인신무외교라는 것을 외교 원칙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황제 신하인 조선 국왕은 독자적인 외교를 할 수 없다. 이런 명목에서 통상 수교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뭐 포로를 하거나 이렇게 왜냐면 태풍에 의해서 배가 이제 난파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잘 대해 줬어. 얘네들에게 음식도 주고 그다음에 식사도 제공해 주고 그 잠자리 제공하면서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돌려보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인도적인 측면은 상당히 해 줬다.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통상을 요구할 건 거부한 거죠. 그때 내걸었던 것이 이 원칙이에요. 이거 황제의 신하인 조선공항은 독점이 외교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걸 내걸고 이제 서양의 통상 수교 요구를 거부한 거죠. 그럼 명분이고 실제 안 하려고 했죠. 하지만 조선은 이제 이거 관련된 내용이 밑에 있는데 조선이 서양 세계 항상 적대시한 건 아니다. 흥성대원군은 러시아의 남하를 대비해서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그걸 요구했는데 우리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좀 해달라. 근데 프랑스 선교사 거부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또 빌미로 양반 유생들이 이제 공격해 오니까 나는 이제 뭐 프랑스하고 천조가 관련이 없다. 이런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인박해를 또 불러일으킨 어떤 배경이 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사람도 이제 흥성대원군도 또 청해에서 이제 수입된 서양 관련된 선역들을 참고해서 서양식 무기를 제작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편 전쟁이나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서양 열강대의 무기나 기술이 뛰어난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서양의 기술들을 좀 받아들이려고 했어. 근데 이제 문헌을 개방하고 받아들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통해서 서적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서양식 무기를 한번 제작을 해 보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성공했냐?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한강에 기내에서 한강에 이제 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서양식 배를 만들어 놓고 뛰었는데 어떻게 밑으로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떠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흥성대원 생국은 후에 인제 뭐냐면 개방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부강을 한 후에 자적을 갖춘 다음에 개방을 해야지 지금 개방할 경우에는 서양이나 일본처럼 된다. 특히 이제 서양이나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처럼 된다는 거예요. 중국 보니까 1 차, 2차 아편전쟁 개방해 갖고 뭐 개항을 했더니 별로 좋은 게 없잖아. 이런 걸 본 거죠. 예. 그다음에 인제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포로한 모든 외국 상선은 식량과 물자를 공급하여 돌려보낸다는 원칙 하에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서양 세력들이 온건하게 됐다. 그 대표는 예가 있죠. 1866년에 평안도 앞바다에 미국 배가 조난을 났을 때 그 서프라이즈 이제 와 관련된 내용인데 즉시 선원을 구조하고 치료 돌려보낸 이 대표이다. 하지만 몇 달 뒤 미국의 무장 상성 이게 이제 제너럴 썸머우 사건이죠. 자, 얘가 와서 대동강에 올라가서 무력 도발을 했어요. 그냥 통상만 왔으면 그냥 돌려보낼 텐데 얘네들이 인제 이 무장 상생한 거 그 안에 대포도 있고 장포도 있고 있잖아요. 그 써가면서 막 도발하니까 그 당시 인제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와 그 간민들이 민이 합친해서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 사람들 다 죽였어. 이게 제너럴 셔머 사건인데 요 사건 때문에 나중에 10년 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신민양요가 일어나죠. 음. 자,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지도에 보면 여러 이제 배들이 있어요. 미국 배도 있고 이항선 프랑스 배도 있고 영국 배도 있고 그 러시아 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좀 눈여볼 게 영국 배가 상당히 많다는 거야. 영국 배들이.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많이 왔던 배들 중에 하나가 이 영국 배야, 영국 배. 그 영국은 왜 우리나라에 먼저 통상을 먼저 요구하고 많은 이항선들 그 당시 보냈냐? 그건 뭐냐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뭐냐면 막기 위한 거죠. 그 영국은 우리나라 시장에나 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자체는 우리나라 먹겠다 뭐 이렇게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그 북경 조약을 통해서 이 연해주 지역을 얻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쪽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이제 흥성대원군 입장을 때도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프랑스를 또 끌어들이려고 했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제시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인제 그 뭐냐면 먼저 우리가 통상을 시킨 다음 우리의 영향권을 두자 해 갖고 이제 보냈던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이 노드 암스트롱가 최초로 인제 이항성 중에 뭐 그 통상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이 영국이 그 당시 많았던 이유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당시 배경을 이제 봤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인제 그 사건들을 보죠. 통상 수교 거부 정책 관련된 사건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연도를 좀 약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인제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연도를 정리하면서 좀 볼게요. 자, 먼저 병인박해가 일어났죠. 예. 병인박해가 몇 년이냐면
고종 3년이니까 1866년이에요. 병인박해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이제 언급했던 제노 소모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제노 소모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제노 소모 사건 이후 즉시 인제 뭐냐면 미국이 항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식민양은 나중에 일어나는데,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오페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나요. 글자가 엉망인데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예. 1868년에 이게 왜 갑자기 이래. 자, 1868년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신민양요. 이게 1871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일 선모 사건이 일어난 뭐 6-7년 후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제 척하비를 건립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인제 뭐냐면 사건들이 있다. 이거 순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있는데, 먼저 볼 게 뭐냐면 병인양요예요. 예, 병인양요. 그전에 이제 먼저 병인박해부터 볼게요. 병인박해. 왜냐면 병인박해 때문에 병인양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인박해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병인박해는 그 1866년 고종 3년에 일어났어. 그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여기 병인박해 보면 여기는 좀 자세히 설명되지 않지만 요거까지 좀 읽어 볼게요. 자, 그러다 보면 조선의 천주교 지도자들은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해서 러시아 남침을 막아주는 대가로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했다. 근데 이 흥성대원군도 여기에서 이제 관심을 가졌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도 한번 선교사들 불러서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선교사들이 제대로 뭐냐면 역할을 못 해.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은 좀 도와줄 의미도 없었지 뭐. 얘네들 목적은 이제 기독교 표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소극적태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자 그 흥성대원군이 이제 의심을 받게 돼요. 얘네들이 뭐 천주교하고 뭐 프랑스를 끌어다 또 했다. 그러니까 인제 자기가 아니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은 선교사들이 조선 정치에 개입해 반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요것도 있고 인제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러시아 남침 의도가 가장됐던 보고가 들어오고 조선의 주요 대신은 의정 척사 운동이 강해지다 그 당시 흥성대원군은 자기 생각들과 그다음에 또 앞에서 선교사들을 좀 해 가지고 그 뭐냐 이용했더니 잘 안 됐죠. 거기에다가 또 위전 척사 운동을 주장했던 유생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그 타개우자 배경 아래 흥성대원 박해를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병인박해 배경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천주교된 공포, 그리고 청에서 천주교 탄압, 그것도 인제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이제 프랑스에 끌어다가 안 됐죠. 그 위전 척사 운동 때 또 공격을 하고, 자 등등 해 가지고 결국에는 병인박해를 일으켰죠. 병인박해를. 그래서 이때 이제 9명의 프랑스 신부와 수천 명의 신도가 처형됐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그 1866년 1월 5일 날 서울에서 베드로 주교들의 하인, 주교의 하인이었던 이선희와 이런 사람들 이제 정장훈 같은 사람을 체포를 계기로 해서 그때 베르누 신부뿐만 9명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신부들이 처형됐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그 박해가 1872년까지 쭉 지속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수천 명의 이제 천주교들이 처형당했다. 그래서 이때 처형당했던 그 곳이 유명한 절두산 순교지야. 서울 마포에 있죠. 예. 그래서 이 병인박해 때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머리가 날라졌다 해서 머리가 잘라졌다 해서 절두산 순교지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이걸 항해한다는 이유로 프랑스가 그 조선을 침략했죠. 이게 이제 병인양요. 병인년에 일어났다 해서 병인양요라고 하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자국의 선교사들이 인제 뭐냐 처형당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도 뭐냐면 쳐들어오고 우리나라도 쳐들어온 거야. 얘네들의 이제 특기야. 국룰이야. 그냥. 자, 하지만 이거는 이제 구실에 불과했고, 이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무력으로 문호를 개방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여기에서 인제 그 관련된 서재가 인제 여기 있죠. 예. 그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그 당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보면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사용했던 겔레는 본국부터 조선을 식민지하기 위한 정부 수지로 명령받고
1856년 조선 연해를 탐사한 뒤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하기 전에 선수를 치는 것이 좋겠다. 이거 보고를 했고 이게 병인박해가 프랑스의 조선 침략에 좋은 명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프랑스가 예전에도 그 몇 년 전에 비슷한 구실로 베트남에 이제 침략해 온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크리스토프 탄압을 빌미로 베트남을 공격해서 사이공을 조약을 맺게 돼요. 예. 요거는 자 하여튼 이건 세계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교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 교환 사건에 항상 들어온 게 프랑스야. 그다음에 이제 북경조약 제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날 때 프랑스가 내걸었던 게 우리 선교사들 죽였다. 그런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프랑스 제국주의였어요. 특징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종교를 내세웠고 제국주의 침략을 뭐냐면 합리화시키고 비밀 마련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가 통상을 요구하자. 자, 여기 강화도가 보이죠? 강화도. 대개 신미양요나 병행양요 때 대개 이제 미국군이나 프랑스가 강화도를 공격하거든요. 강화도 주변을. 그 이유가 있어. 강화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야? 수요교통의 요지죠. 여기. 그래 갖고 여기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딱 그 막으면 어떻게 교통이 그 서울로 한서울도 모든 물자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 그 일종의 목이죠. 서울의 목, 인후라고 하죠. 인후지.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뭐냐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강화유수를 따로 비변사에 참여시키기도 한 거야.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왕의 직할지구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 강화도는 이게 지금은 한 개 큰 섬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세 개의 섬으로 돼 있어요. 이 중간에 뻘이 있었고, 예. 근데 고려 때 몽골 항쟁기 때 강화도도 이제 첨돌 냈잖아. 그래서 조금씩 이게 간척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간척 사업이 조선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완전히 메꿔지게 돼. 오늘날 한개의 성으로 된 것은 이게 뭐냐면 숙종 때야. 숙종 때. 그래서 이 문제점이 생긴 거야. 예전에 뻘이 있을 때는 방어하기 되게 좋았어. 왜냐면 적이 상륙할 때 뻘로 상륙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상륙전에서 상당히 불리하죠. 뻘이. 그러니까 이제 뻘이 그래서 상륙하고 육지 올라가기 전에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다 육지가 돼 버리니까 이제 상륙하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정부는 여기 강화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 곳곳에 보면 이렇게 덕지진, 초지진 이런 진을 두고 그다음에 조그만 보를 둬요. 그래서 보시면 강화도에 가 보시면 곳곳에 보가 있잖아. 그리고 큰 데는 진이 있고. 예. 그러니까 보와 보를 블랑키포나 홍위포들이 이제 사격할 수 있는 함망이 구성될 수 있는 거리까지 보를 둬. 그래서 이렇게 해안가를 쫙 볼도록 뭐냐면 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용진진, 덕지진, 초지진 해 갖고 우리 그 미국군이나 프랑스군이 올 때 여기 와서 공격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자 강화도를 이제 점령한 프랑스가 통상을 요구를 해 오니까 조선 정부는 맞서 싸울 결정했고 이항로 같은 유생들도 그 오랑캐에 싸워서 떳떳한 도리를 지키자 이를 지지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양반 유생들은 그 흥성대군을 되게 싫어했잖아. 근데 통상 수교 거부 정책만은 또 선택적 지지를 해요, 얘네들이. 여기 통상 수교 거부 정책 한도에서만. 그래서 인제 이건 나중에 또 위전 책상 운동 이제 관련돼서 좀 얘기했지만 첫 번째 위전 책사와 관련됐죠. 통상 수교 거부 정책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한승건이 문수산성에서 양형성부가 전족산성의 왕강이 정했고 프랑스군은 퇴각했다. 그래서 요 지도에 보시면 프랑스군이 강화성까지는 점령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정족산성, 문수산성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도망간 거야. 근데 그냥 도망갔으면 문제인데 그냥 끝났는데 프랑스군이 철수하면서 대규모 만행을 저질렀다. 여기 보면 강화도 외교장갑 도서를 뭐냐면 건물을 불태우고 왕실 위계를 비롯한 각종 서적을 학대했다. 그래 갖고 인제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객관식 기출문제. 음. 그래서 요때 외교장각이란 건 뭐냐면 그 서울에 규장각 있잖아요. 원래 규장각은 우리가 이제 왕실 그 권력을 강화시키는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건 알고 있는데 원래 목적이 뭐냐면 왕실 서적을 보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규장각이 왕실 서적을 보관하는데 너무 많이 보관되니까 용량 초과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따로
규장각 바깥에 만든 규장각이 뭐냐면 외교장각이에요. 근데 요게 언제 만들었냐? 이걸 서울에서 만들면 좀 위험하잖아. 이 전란이나 이런 거 불타 없앨 수 있으니까 저도 강화도, 그 당시에 강화도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외교장각을 만들고 여기에 뭘 뭐냐면 막 놔뒀냐면 의궤를 만들었어. 의궤. 의궤를 이제 비치시켰죠. 의궤 중에 이제 의궤는 항신의 의례나 절차들을 이제 그린 그림인데 요게 이제 크게 분상용 의궤하고 그다음 분산용 의궤하고 분사용 의궤와 그다음 어담용 의궤가 있어요. 분산용 의궤는 여기 사자가 붙잖아. 예. 그래서 간청에서 그냥 실무자들 보는 의궤야. 근데 어담용 의궤는 왕이 직접 보는 의궤죠. 근데 분사용 의궤가 아니라 어담용 의궤가 있죠, 여기가. 그게 되게 많았어. 문화적 가치가 되게 높은 거죠. 근데 이 외교장각을 이제 할 때 그냥 약탈만 했으면 되는데 불탔잖아. 예. 그래서 거의 70%는 거의 불타 없어지고 20-30%만 남아 가지고 가지고 간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나중에 뒤에 있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박병선이라는 분이 여기 프랑스 어 국립도서관에 일하다가 우연찮게 지하실에서 그걸 발견했죠. 그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막 하고 나중에 인제 그 한국에 방문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의궤 한 권을 주고 그 당시 고속철도 지금 KTX죠. 떼제베 그를 우리가 인제 선정해 주면 "요거 돌려주겠다." 그 약속했는데 안 돌려줬어. 그래 갖고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그 2011년대 대여 형식으로 돌아왔어요, 빌려준다는 거. 예. 왜냐하면 그냥 줘 버리면 프랑스가 약탈한 그 문화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너도 나도 다 달랄 거 아니야. 선례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대여 형식 요 빌려줬다. 계속 갱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신민양요 때 또 약탈된 게 있었죠. 어제영 장군이 이제 수작이에요. 그것도 인제 미국 해군 그 사령관의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해군 사령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군도 약탈한 물건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여 형식으로 빌려준 거야. 예.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교장각 그 도서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객관식 기준문에 나왔으니까 요것도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밑에 자료톡톡을 좀 보면요. 베이징 함락 소식을 가지고 온 연행사가 있는데 연행사라는 거는 북경에 간 사절단이라는 거야. 예전에 이제 북경을 연나라 수도였기도 했기 때문에 연행이나 연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연경에 가는 사절단을 북경에 가는 사절단 연행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갔던 것이 인제 뭐냐면 제2차 아편 전쟁 직후에 이제 간 거예요. 그걸 직접 보고 왔겠죠. 자 하여튼 그때 인제 그 내용을 볼게요. 예. 베이징의 함락 소식이 연행사로 전해지자 조선은 두려움에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관리들은 직무를 이탈하고 권세가 든 짐을 꾸려 도성 밖으로 피신하게 됐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되게 충격컸을 거야. 만약에 지금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갈등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미국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죠. 근데 미국이 하루아침에 북한한테 막 뭐냐 그 처맞는 꼴을 봤단 말이야. 그럼 어떻겠어 우리 입장. 아니 난리 났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예 예를. 뭐 당연히 미국이 이기겠죠. 북한은 이제 미국의 그 뭐야 껌이 아니죠. 껌이죠. 전쟁 시작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초토화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럼 우리가 이제 충격이 받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도 그와 비슷한 충격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야. 예. 자 하여튼 하지만 조선 정부는 천주교 아편만 막으면 서양이 조선을 침략할 이유가 없다고 좀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대응책 마련보다는 피난 중인 청황제에게 의문 사신을 파견했다. 이때 이제 사신단으로 가서 제국주의 열강을 집약을 확인한 박 교수는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고했고 나중에 이 박 교수가 통상을 요구했던 통상을 하자고 했던 것이 이런 그 배경 때문에 또 들어가 있 들어갈 수 있겠죠. 박 교수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중에 박지원의 이제 손자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인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교장관 도서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면 인제 그 1868 년에 있었던 독일상의 오페르트 도굴 사건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진행 방법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3 권과 근현대 저기 한국사 책 3 권하고 이제 관련된 뿌셈 내용을 보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